어려운 이야기는 NO! 재밌는 이야기는 YES! 과학 속 인문학 더 지식 충전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충전소장 지숙입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소설가겸 변호사 조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잼 과학을 꿀잼으로 설명해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과학사대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 김숙 경감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전히 과학계의 유재석 원종입니다. 일단 변호사님이랑 작가님은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오시니까 어떠세요? 편하죠, 뭐. 변호사님들 편하신 거 맞죠? 오늘 한 번 또 해봤다고 네. 자꾸 의사 이렇게 뒤로 막 기대게 되고 자꾸 의사 이렇게 뒤로 막 기대게 되고 근데 오늘 또 뉴페이스로 우리 또 김희수 경감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사실 과학수사라는 직업 자체가 약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살인사건 현장에 제일 먼저 가서 범죄 현장 수사를 하는 거죠. 사람이 만약에 칼로 어떤 부위를 맞으면 그 심장이 박동하기 때문에 계속 피가 이렇게 팍팍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앉아서 가격을 당했는지, 서서 당했는지, 누워서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혈흔 그 형태로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고운 입에서 피가 튀기고 피 한 방울이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촬영 전에 처음 뵀을 때부터 네. 이 눈빛 자체가 네. 카리스마가 이렇게 예전에 아주 부드러웠는데 이 CSI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매섭게 아, 이렇게 웃으실 때는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는데 갑자기 피 한 방울 얘기 나올 때부터 갑자기 눈빛이 싹 변하시면서 예. 제가 또 한 카리스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다양한 과학 수사 기법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그 수사하실 때 쓰시는 과학 기법들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지문, 네. 족적, 네. CCTV, 그다음에 화재 감시, 그다음에 요즘 이제 걸음걸이 기법 이것도 하고요. 안면 윤곽, 그다음에 음성, 그다음에 뭐 최면 수사, 뭐 유전자 다양하게 이용을 하죠. 네. 최근에는 네. 그 AI 인공지능을 과학 수사에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AI가 진술 내용을 문자로 기록해줍니다. 조사관이 피해자 말을 받아치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범행 도구 사진을 봤을 때 일어나는 뇌파의 변화로 범죄 관련성을 추정하는 겁니다. 지금 뇌파를 이용한 과학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기존의 자율신경 반응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뇌파의 변화도 모두 다 감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이제 AI가 대신 처리하고요. 해주는구나. 예, 정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사람이 또 감당을 해서 더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와, 우리나라 이런 그 IT 기술이 좀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또 과학 수사 기법도 진짜 세계에서 우뚝 설 만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R&D도 계속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곧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학 수사가 되게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죠. 유명하다는 얘기를 예.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과학 수사가 세계에 알려졌던 게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 그때 이제 많이 알려졌고요. 설해마을 영화 6.2 사건 때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과학수사에서 바로 정말 짧은 시간에 그 결과를 바로 냈어요. 범인이 누구다, 누구의 DNA가 네, 맞아요. 네. 근데 프랑스 측에서는 이제 한국 수사를 못 믿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갖고 와서 자기들이 했는데 한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근데 내놓은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의 실력이 증명이 됐죠. 그 중심에 또 서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DNA 검사는 역시나 이제 말초 혈액을 체열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혈액에 있는 DNA를 DNA 추출 장비를 이용해서 뽑아냅니다. DNA 연기 서열 분석 장비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STR 분석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마커들이 있어요. 하나의 마커만이 아닌 여러 가지 마커들을 다 검사를 해서 이것이 모두 거의 다 일치하게 될 경우에 동일인일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판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큰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그 해외 경찰관들이 우리나라 치안을 배우러 오고 있고요. 그 유능한 과학수사 요원을 보내달라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경찰청에 2주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 치안 과학수사를 확실하게 전파하고 왔습니다. 예. 진짜 국가 대표실 거예요, 정말로. 네. 경감님처럼 멋진 과학수사관이 되고 싶다 꿈나무들. 하는 꿈나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학수사관이 되려면 이런 자질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좀 팁을 주시자면요. 과학수사 요원들은 네. 그 피해자들, 또 유가족도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현장을 접근을 해야 이런 어떤 사명감,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끈기. 열정, 전문성을 또 스스로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피나는 노력과. 꿈나무들이 좀 네. 다시 생각해봐야 야, 이렇게 할 수 이거 있는데요.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아무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약간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이게 또 이제 경건하게도 대해야 되는 그런 또 일들이기도 하고요, 주제이기도 하고요.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아무래도 어두울 때 좀 범죄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심야 안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 분씩 여쭐게요. 제가 저기 스페인에서 1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유럽 국가는 그 어두워지면 그냥 못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밤에 한 9시, 10시 정도 됐을 텐데 기차역을 찾아서 제가 혼자 걷고 있었어요. 네. 조금 골목이 어색했는데 세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배에 뭐가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아이고. 권총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비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뛰었습니다. 아이고. 총 금방에 쏠 것 같았는데 딱히 쏘지도 않더라고. 지금 같으면 그냥 다 줄 텐데 그때 좀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 요구했나요? 뭔가 말을 했는데 그때 거의 들리지가 않았어요. 공포스러우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밤늦게 나가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걸로 따지면 전 세계 정말 탑이 아닌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치안이 안전하다는 것은 외국에 나가보면 알거든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사실 밤에 우리 동대문 가서 쇼핑하다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의 치안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는데 선호 씨는 어때요? 저도 뭐 밤에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 실제로 제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 오면 제일 좋은 게 밤에 편하게 놀 수 있는 거. 맞아요. 그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잠깐 극장부터 만나보고 올게요. 춤을 굉장히 잘 추시는구나. 제가 사실 걸그룹 출신이거든요. 그럼 저랑 밤새도록 춤을 춰주시겠어? 죄송하지만 그건 안 돼요. 혹시 다른 약속이라도? 12시가 되면은 집에 가야 되거든요. 어머, 12시 됐나 보다. 저 가볼게요. 아니, 이 소리는? 못하는데 왜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시켜? 자, 예전엔 이렇게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가 좀 어린 시절이긴 했는데 네네. 이게 12시가 되면 만약에 넘겨버리면 네. 경찰서에서 자야 됩니다. 4시 넘어서 집에 갈 수가 있었어요. 12시에서 4시면 클럽에서 제일 핫한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그죠? 12시가 되기 전에 집에 가려고 한 11시부터 이제 버스 잡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풍경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12시를 뭐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놓쳤다. 그러면 뭐 그 술집이 4시까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때 가게도 영업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셔터를 내려야 되는구나.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자유를 제한한다.
찬성하신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둘. 진짜요? 오, 찬성 2명, 반대 3명입니다. 그럼 먼저 찬성하신 우리 작가님부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총범죄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규제해야 된다, 아니다 그건 자유를 뺏는 것이니 안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럼 경감님은 왜 반대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얘라고 하실 거란 또 생각이 저도요. 저도 그렇게 하실 줄 생각했습니다. 알았는데. 자유는 인간이 누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각자가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타인의 인권도 같이 생각해가면서 자유를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약간의 제한이 있어야 된다. 무슨 이 얘기인 거죠. 자유하고 인권은 늘 같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어렵긴 해요. 이 범죄의 감소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네. 형을 세게 하는 것보다는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약간 신호 위반으로 도로를 걷는다고 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아예 건너봤자 뭐 과태료 몇만 원인데 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처벌이 가벼우니까 건너도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너면서 아이 설마 걸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건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를 억제하려면 일단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의 어떤 인류의 자유라는 것이 계속 확대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영국의 케이스 같은 경우 14세기에 인구 10만 명당 그 살인으로 피살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23명이었어요. 근데 그게 20세기 중반 훨씬 자유로워진 이 현대에 와서 통계를 보면 네. 0.9명입니다. 다른 유럽 나라가 다 비슷한 추세예요. 그래서 이 꼭 자유의 확대가 범죄 확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감소는 오히려 어떤 다른 제도나 문화의 산물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네. 어떤 범죄자가 잡혔는데 네. 그 범죄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네. 이 염색체가 이제 Y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증후군이 있어요. 아. Y가 2개면은 남성 호르몬이 과다되고 더 폭력적이고 미리 이런 사람들 잡아놓고 가둬두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자유를 좀 침해하는 그런 개인의 그런 거를 침해하는 선에서는 그런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아 신생아 1000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떤 염색체 이상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염색체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증후군을 슈퍼메일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이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범죄율이 더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런 것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선원님이 말씀하신 저 부분이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그런 영화의 맥락인데 범죄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관리하자라는 얘기가 네. 등장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첨예한 이슈긴 해요 지금요. 네, 어느 쪽이 더 사회에 이로운 것이냐 혹은 개인에게 이로운 것이냐라는 점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그게 실제로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다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은 이제 과거의 범죄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영상에서 그런 범죄 위험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동시에 학습해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이 위험한지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특정 지역이 위험하다 판단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경찰 측이나 이제 뭐 스마트시티 안전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범죄가 굉장히 심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있어요. 근데 위험하다고 저도 생각하죠, 이거는. 자유를 억압한다는 건 옳잖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침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부분에서 그게 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검거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2017년 OECD 살인 건수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살인 건수가 0.6명으로 아주 적은 편이라고 해요. 수사관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자 검거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경찰청 예를 들면 네. 2018년도 기준으로 5대 범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강간, 졸도, 폭력, 여기 이제 성폭력도 같이 이제 네. 들어가는 건데 검거율이 거의 한 73% 나옵니다. 와. 그럼 엄청 높은 겁니다. 전체 통계가 73%인데 네. 그중에 살인만 놓고 보면 97.2%. 그거 엄청 검거율이 높은 거네요. 엄청 높은 거죠. 이건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검거율은 높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외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미국에서 보면 네. 네. 누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뭐 200년, 300년 형을 받았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이 뭐 살인을 하고도 뭐 30년 이게 우리나라 뭐야? 약하다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예. 네. 근데 약간 그런 구조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의 구조가 살인의 경우에 그 이를테면 이제 무기징역 말고 네. 유기징역형을 선택을 하면 30년이 한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명을 죽이거나 하면 가중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50% 정도. 그래서 살인의 경우에는 50년까지 가중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약에 살해했으면 네. 단순 합산입니다. 아, 좀 이렇게 합산되니까 200년, 300년. 예, 강력범을 여러 번 저지른 사람들은 200년, 300년 형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극적인 범죄 사실들이 좀 이제 뉴스에 비춰지면서 마음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 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좀 있으신가요? 드들강 사건이라고. 아, 들어보셨죠? 여고생 살인. 네, 여고생 살인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붙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DNA법 때문에 알게 된 나중에 거죠.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력 범죄자들은 DNA를 이제 도서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법을 이게 통과가 돼서 그 뒤에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이미 그 범인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사실 화성연쇄 살인 사건도 이런 맞죠, 같은 맥락인 거죠. 네, 찾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 수사 덕분에 드들강 사건도 그렇고 그렇죠. 화성 연쇄 살인범도 네. 그러게요. 경감님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세요? 묻지마 범죄.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묻지마 범죄가 많이 증가 추세에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밤에 밤 늦은 시간 11시 뭔가 불만을 가진 남성 한 사람이 집에서 부엌칼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여자를 살해하겠다. 이렇게 해서 칼을 들고 그 골목길에 한쪽에 이제 팔각정이 있었는데 여성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골목길로 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이제 계속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낌새를 못 챈 거예요. 아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골목길 이렇게 올라가다가 골목길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그때 그 팔각정에 그 CCTV가 있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흐릿한 CCTV였습니다. 그걸 잘 분석해가지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CCTV가 제공을 했었죠. 자, 사건 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예, 불을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올릴 때는 이거만 하는 게 없죠. 잠깐 극장 한번 하고 가요. 네. 얘들아, 잠깐만 눈 좀 감아봐. 자, 요 며칠 우리 반에서 지우개가 계속 없어지고 있어. 선생님은 누가 훔쳐갔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 난 너희들을 정말 전적으로 믿는단다. 만약에 지우개를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손만 살짝 들어줘. 선생님만 볼 테니까. 그래. 얘들아 눈 뜨렴. 그래. 우리 반에 도둑은 없었어. 얘기가 없네. 잘 지내야 된다. 알겠지? 알겠어. 자, 그리고 선호는 이따 끝나고 교무실로 따라와. 아니 선생님이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꼭 따라와줘. 선생님! 왜 이런 상황에서 네. 꼭 실눈 뜨고 보는 애 있잖아요. 내가 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한 마디도 못 하신 거예요? 저 범인은 알거든요. 와, 역시 소름 끼치는 연기. 역시 두 번 나오셨기 때문에 연기를 한 번 해보신 게 아니라서. 야,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교실에서 지우개가 계속 없어져서 학생들이 지우개를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자, 이렇다면 지우개 절도 사건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우개 절도니까 되게 좀 사소하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 선생님이 좀 난리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절도범을 찾자 뭐 이렇게 하면서 아까 하셨듯이 네. 눈 감아라 손 들어라 네. 뭐 교무실로 따라와 이런 식으로 좀 왜냐하면 이제 범죄 이론에서 네.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집에 유리창이 조금 깨졌어요. 네. 어떤 이유로.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깨졌는데 우리도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뭐 돌을 던져서 더 깬다든지 처음에 조금 그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때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우개를 훔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게 나중에 더 큰 절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선생님의 막 야단법석 난리를 쳐서 좀 사건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철저히 이제 또 과학자니까 일단 CCTV 설치를 해야 되고 그 DNA 같은 검사를 해야 되고 아, 지우개 때문에 DNA 검사를. 아,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경감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다음에 할게요. 먼저 얘기 들어. 아, 네. 다 들으신 다음에 그걸 닭다리에 좀 니네들 의견은 아니야. 못 잡아. 해봐라. 저 같으면은 만약에 근절이 안 되면 잘 네. 그냥 지우개를 다 모아서 한 곳에 놓고요. 네. 다들 그냥 이걸 써라 갖다가 개인 지우개를 안 갖고 다니게 되고 저기 모여 있으면 항상 누군가는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져가서 쓰면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과연 경감님의 의견은요? 아까 변호사님이 또 깨진 유리창 이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낙인 이론. 자칫 잘못하면 아, 낙인. 네. 엄마의 지우개라고 네. 네, 낙인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선생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은 면담을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면담. 예. 만약에 잘못이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눈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알이 흔들려요. 그다음에 쓸데없는 손짓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손을 막 이렇게 한다든가 막 뭔가 불안하면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그걸 좀 선생님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네, 선생님들이 잘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네. 결국 학교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지우개 범인을 잡아야 돼요. 네.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라면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난 아닌데 억울하고 그리고 교문 앞이나 이런 데 정도 정말 학교라고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가 뭔가 CCTV가 설치가 된다면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반대? 예, 사실 교실에서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우개 정도 사건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하면 네. CCTV에 따르는 또 부작용이 있죠. 학생들이 또 사생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그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좀 불쾌할 수 있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학생들이 CCTV로 감시당하는 데 익숙한 그런 학생으로 길러내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들고요. 그럼 선우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그 도 변호사님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왜냐면 선우 씨 걸려요. 그래서 제가 걸렸지만 이제 소도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뭐 그다음에 뭐 이제 학교 폭력이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이제 프라이빗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을 만한 뭐 화장실이라던가 탈의실 이런 걸 제외하고는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른 범죄까지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경감님은요? 뭐 경찰서에 어떤 고소고발 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최선의 방법은 CCTV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인은 한 명인 거잖아요. 한 명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범인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냥 억울하니까 아마 CCTV 설치하는 걸 허용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네. 작가님은요? 그것도 좀 예민한 사안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교실이 그렇게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방이면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CCTV가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범죄들 정말 학원 폭력이나 네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CCTV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그냥 조심하게 만드는 그 계도 효과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다니면은 과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과속 카메라 있는 장치를 그 장소를 다 알려주잖아요. 네. 그쵸. 내비에서 다 나오고. 네. 저러면 다 그냥 속도를 줄여버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들 이제 걸려가지고 범칙금을 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맞아요. 어쨌든 간에 속도를 줄이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이걸 알려주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저도요. 예. 왜 이거 미리 알려주지? 왜 나만 알려주는 건가? 내 내비만 알려주는 건가? 이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CCTV를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CCTV가 실제로도 범죄 예방에 좀 효과적인가요? 어떤가요? 옛날에 왜 노상방뇨 하는 분들 그 벽에다가 가위 그려놨던 시절 기억나세요? 이게 19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려서 대학교 때까지는 이거 봤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가위 그림을요? 실제로 가위로 자른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춤하게 돼요. 기왕이면 다른 벽으로 가자라는 저도 친구가 얘기해줘서 다른 벽으로? 가까운 곳에 다른 벽이 많잖아요. 예. 친구가 얘기해줘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효과 친구가 많이 나오시네요. 네, 아니, 많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벽으로 간다는 게. 생각도. 그 친구가 그랬대요. 예, 그 친구가. 예. 작가님 그러실 분이 아니니까요. 아니 저야 뭐 전혀. 실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설치한 척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영국에 살았으니까 네. 영국이 CCTV 왕국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천국이죠. 네. 엄청나게 런던에만 뭐 400만 개가 500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영국 치안에서 당시에 런던의 치안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사 같은 걸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 같은 걸 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남님 실제로 도움이 좀 되나요? 그렇죠. CCTV는 경찰의 또 다른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도 많이 되고요. 아까 차 뭐 속도 말씀하셨는데 뭐 알려주든 안 알려주든 일단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이것도 CCTV가 설치가 돼 있으면 전류범들이 피해가죠. 우리나라 이제 범죄율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에 비해서 검거율이 높은 거는 CCTV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모 프로파일러가 이제 그 교도소에서 네. 수감돼 있는 사람 면담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CCTV 때문에 무슨 작업을 못 하겠다고. 왜냐하면 전부 다 걸려서 똑똑똑 다 걸리고 검거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정말 경찰 수사에서는 CCTV가 없어서는 안 되죠. 내가 지금 뭔 말 하나 뺀 것 같아. 괜찮아요. 뭔지 모르겠어. 한번 볼까요? CCTV 볼까요? CCTV를 보면 말씀하지 않은 것도 나와요? 그러면은 범죄 증거로서 CCTV가 어떻게 좀 쓰이고 있어요, 변호사님? 요즘 웬만한 그 뭐 폭행이라든지 뭐 네. 현장성 있는 사건들은 CCTV가 거의 필요적으로 제출됩니다. 그리고 증거 능력도 당연히 있고요. 그걸로 이제 재판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CCTV가 이게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좀 아주 작은 계획을 하나 세워봤는데요. 어떤 거요? 그 발음 연습을 좀 하려고요. 발음 연습이요? 그 의와 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 의와 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은데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항상 발음이 이렇게 버벅대게 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C, C, T, B. B.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 속도로 해야 되나요? 앞으로는 CCTV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CCTV. 끊어서. 근데 이제 경찰에서 바로. CCTV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제가 그 과학수사 기법의 걸음걸이 기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걸음걸이 기법도 네. CCTV에 찍힌 그 영상을 보고 이 사람 걸음걸이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신발 달아지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 어떤 사람은 창이라. 그 우측에 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좌측에 달아지고 하는 것처럼 네. 걸음걸이 모양도 전부 다 개인식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영화 뭐 마이너리티? 어쩌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를 발생하기 전에 막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 발음을 가르치셔 놓고 이렇게. 나도 살짝 갔어 그래서. 선우 씨,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네. CCTV와 과학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맞나요? 네, 이게
보면서 참 와 멋지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와 이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든 게 한 경제사범이 도망 다니다가 특정 가수의 콘서트장을 방문했어요. 방문하는데 이제 그 카메라에 찍힌 거죠. 그럴 때 입장할 때. 콘서트장에서 찍혔다고. 그게 이제 근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찍히면 딱 이 얼굴이 찍혔을 때 중앙 데이터에서 이 사람은 경제사범이다. 바로 알려주는 거죠. 경찰한. 윤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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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곽으로. 윤곽으로. 네. 홍콩의 유명 가수 장쉐요입니다. 지난 5월에 저장성 자싱에서 열린 콘서트에도 수만 명의 팬이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팬들이 출구를 나서는 순간 한 남성이 공안에 체포됩니다. 3년째 도피 행각을 벌여온 사기 용의자입니다. 공연장에 입장할 때 감시 카메라에 안면 인식 시스템에 포착되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장쉐요 공연을 보러 왔다가 체포된 수배자가 8명에 달합니다. 我们几个朋友给我买的票，然后跟太太一块去，知道的话就不会去了。 덕분에 장쉐요우는 수배범의 천적이란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咁你唔喺我演唱會都俾人捉，你去 7-11買嘢都俾人捉㗎啦，係咪先？ 중국 당국은 현재 14억 인구의 얼굴을 3초 안에 90%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는 거 자체만으로는 사실 좋은 거긴 하지만 약간 살짝만 스쳐도 내 모든 정보가 노출이 노출되는 거죠. 자체가 좀 무섭긴 하네요. 사실 중국의 치안 시스템을 빅브라더에 비유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작가님, 정확히 빅브라더란 뭘까요? 예. 발음 틀릴까봐. 여러분님이 날 지켜보고 계십니다. 빅브라더. 빅브라더.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죠. 이 빅브라더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 그건 이제 텔레스크린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네. 장치예요. 네. 텔레비전 같은 이름이지만 요거는 벽 전체에 붙어 있고 네. 양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시청할 수도 있지만 저쪽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주거 지역의 주택 안에 네. 이 사각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감시하는 거고. 전부 다 감시하는 거예요. 불편해. 기본적으로 감시하는 기계는 텔레스크린이고 네. 그 빅브라더는 이 사회 전체의 어떤 독재 시스템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독재 시스템 정도로 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얼굴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CCTV 외에도 빅브라더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 기술은 어떤 게 있어요? 1948년 소설이거든요, 그게. 그때만 해도 뭐 TV는 어느 정도 보급됐을 때니까 그런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네. 위치 정보가 다 나가죠. 그렇죠. 일단 뭐 기지국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 쓰시는 거. 맞아요. 심지어 내가 어디 갔다고 체크인도 하잖아요. 맞아요. 어디 있다 이러면서. 제가 얼굴 책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얼굴 책 다니다 보면 뭐 사진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 뭐 취미라던가 뭘 검색하느냐, 또 제 친구들의 성향이라던가, 혹은 뭐 쇼핑이라던가 뭐 이런 걸 하는 거를 얘가 다 보고 있으니까. 과연 빅브라더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될까 싶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요. 이미 저는 모든 쿠키를 다 흘리고 있었네요. 제 모든 정보를 다 흘리고 있었다는 거를 지금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그 CCTV만 해도요. 네. 이게 한 5년 전의 통계인데 네.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출근했다가 뭐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76회가 찍힌대요. CCTV에. 근데 그게 5년 전 이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많이 찍히겠죠. 요즘은 또 이제 블랙박스 이런 것도 많으니까. 맞아요. 지금 벌써 이미 이제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빅브라더의 세계로 거기 들어가고 있다고 맞아요. 저도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고를 치게 되면 밑에 경감님을 만나게 되면 네. 그게 바로 모든 게 다 벗겨지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게 도망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 저도 본 게 어떤 뭐 이제 성범죄자나 뭐 큰 뭐 살해 사건 저지른 사람 결국에는 집에 PC에 검색 기록, 휴대폰 검색 기록 하면 다 나오잖아요. 범행 동기라든가 뭐 죽이는 뭘 검색해 봤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이미 우리는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노출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우리가. 노출되고 있다는 걸. 있나요 없나요? 빅브라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얘기가 좀 약간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 우리 일상 안에 너무 스며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녹화 전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범죄를 줄이기 위해 한 가지 법이나 제도를 만든다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화면에 뜨는 답을 보고 과연 누구의 답인지 맞춰볼게요. 기존보다 벌금은 10배 이상, 형의 기간은 3배 이상 올린다. 저는 이건 70% 이상의 확률로 네. 지수님이라고. 아, 저요? 왜요? 아, 특히 이제 오늘 이렇게 녹화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런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선호 씨 같은데? 저는 경감님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저는 있겠다. 변호사님 같아요. 사랑의 작가가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가님인가? 이거는 90.3%의 확률로 지숙 씨예요. 저예요? 네. 진짜요? 자수할게요. 접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셨죠, 작가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강경파시잖아요, 좀.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을. 사실 저는 이런 답을 왜 했냐면요. 네. 우리나라 형이 좀 약해서 맞아요. 사람들이 좀 살다가 나와가지고 또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충분히 그런 면이 있죠. 웬만에 동의 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동의합니다, 저는. 네. 넘어갈게요. 하나 더 볼게요. 자, 국가가 직접 범죄자로부터 재산을 강제로 취득한다. 에? 국가가 직접 범죄자로부터 직접 재산을 취득한다. 아, 범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금전적으로 그걸 뺏어간다?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왠지 변호사님 같다. 왜냐면 말씀이 없으셨어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연기를 하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 아, 연기셨어요? 방금 이거 읽자마자 관심 없는 척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범죄자로부터 재산을 강제로 취득한다. 에? 국가가 직접 범죄자로부터 직접 재산을 취득한다. 아, 범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금전적으로 그걸 뺏어간다? 관심 없는 척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왜 이런 얘기 해주신 거죠? 아니, 저는 확정 짓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 답을 쓰신 분 누구시죠? 제가 맞고요. 이게 일종의 그 판타지입니다. 리얼한 제안은 아니고. 네. 근데 범죄자들이 의외로 이 돈 박탈당하는데 굉장히 큰 고통을 느껴요. 징역도 징역 나름 고통이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 막 벌금이라든지 뭐 추징금 이런 게 얼마가 나올까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래서 사기꾼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기친 돈을 갚지 않고 대충 이렇게 뭐 집행유예라든지 형을 조금 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국가가 대신 이렇게 사기꾼들로부터 그에게 어떤 돈을 물려버린다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다 돈을 받아내든지 뭐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시스템이 만약에 가상이지만 된다면 범죄자들이 조금 더 쉽게 교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타지입니다. 리얼 제안이 아니고요. 지금 모든 답에 코멘트를 달 수가 없네요. 이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자, 하나 더 들어볼게요. 유전자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변호사님의 말을 살짝 인용해서 99%의 확률로 갑자기 쉽네. 갑자기 아니에요? 왜요, 갑자기?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진짜요? 네. 맞다. 연기라고 해도요, 정말로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렇구나. 맞네요. 저 맞습니다. 진짜 이 답을 쓰신 게 저는 맞나요? 참 이게 그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이런 흉악범들도 대부분 DNA 이거 기술을 통해서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좀 더 기술화시켜가지고 유기적인 문제는 피하면서 최소한의 모든 국민들이 유전 정보를 좀 입력을 해놓으면은 아무도 그런 범죄가 아닐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최근에는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검사들이 있긴 한데 그것이 뭔가 하면
어떤 피부나 모발 상태에 대한 그런 웰니스 관련된 정보들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를 구축하는 게 혹시라도 자유를 제한하는 건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름을 붙이자면 자기 정보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죠. 일정한 부분 정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찬성이나 반대나 겹성을 밝히는 건 아닙니다만 지문제도와는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자유라는 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정보를 공개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국가에. 근데 그 유전자 정보 안에는 숨기고 싶은 그런 뭐 유전 질환이라던가 뭐 가족력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럼요. 그거를 국가에서 나쁘게 이용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그쵸. 쉽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지금 범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본다면 그냥 저는 이제 간단하게 여행이 되게 자유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혼자 여행하는 게 되게 쉬워질 것 같아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면 정말 많은 게 혁명적으로 바뀌겠지만 일단 당장 떠오르는 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네. 스릴러 영화들이 성립할 수가 없게 되겠죠. 범죄 스릴러 영화들. 이런 걸 만들면은 현실이 없는 거니까 판타지물이 돼버리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되게 직업도 위협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사실 곤란합니다. 추리소설 쓰시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 선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기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로봇처럼 인공지능처럼 알고리즘처럼 다 믿으니까 이제는 한 번도 생각할 필요 없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좀 기계적인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럼 경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네, 저랑 비슷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범죄가 마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을 가정을 하자면 만약에 없어지면 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범죄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말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도 네. 경찰도 이제 범죄 수사는 없어지겠죠. 네. 어떤 이제 질서 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질 것 같은데 네. 저는 단순하게 범죄가 없어지니까 서로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가 다르시네요.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작가님은요? 저는 끔찍한 것 같아요, 저거. 오히려? 왜냐하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 이런 것 자체가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에서 비롯된 존재고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즉 인류 문명을 만들어낸 동인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한 범죄가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된다면 빅브라더의 세상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죠. 철저한 통제만이 그걸 가능하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범죄는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니지만 필요악이다.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범죄를 다 없애려고 한다면 사회는 더욱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는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봤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약간 멋진 버전이 어제까지 나왔어요. 자, 지금까지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한다. 아니면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과연 이 의견에 처음에 주셨던 의견과 좀 반대 의견으로 다시 바뀌셨을지 아니면 그대로 그 의견을 고수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과연 바뀐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대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왠지 저도 그대로이실 것 같아요. 일단 선우 씨 바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얘기하면 안 되지. 제일 큰 가능성이 있는 연기가. 이게 연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진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연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의견이 바뀌신 건지 안 바뀌신 건지 혹시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자유를 제한한다. 하나, 둘, 셋. 오! 안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선호 씨만 의견을 바꾸신 거네요. 항상 바꿔요. 팔랑귀야. 제가 생각했던 그 자유의 개념이랑 조금은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솔직히 아까 제가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도 또 이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네. 정도의 자유의 제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를 누릴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염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타인의 그 침해와 맞는 데서 끝난다 그런 말이 있죠. 맞아요. 자, 오늘 저희가 정말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좀 어두침해졌다가 네. 또 저희만의 특유의 또 분위기로 다시 또 즐거웠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오가는 시간이긴 했습니다. 오늘 경감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오늘 다시 세상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지식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 과학 속 인문학 더 지식 충전소. 다음 주에는 더 즐거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깨어보니 로봇의 몸을 갖게 된다. 인간일까? 로봇일까? 로봇의 팔이나 다리를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을 때 뭐 인간의 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 존재를 인간으로 봐야 될까? 법적인 부분. 저 일리가 있네. 소름 돋았어. 네. 근데 미래의 인류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우리하고 굉장히 친밀도를 높이게 되는 그 미래의 인류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